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어느 원룸 자취방에서의 소름 끼치는 괴담. 서울살이 3년차. 그동안 모으고 모아 월세방으로 이동하는데 성공한 나는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김에 자축했다. 지방 출신인 내가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는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변변한 배경이 없고 그렇다고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 직장살이의 시작은 내게 또 다른 기회와 같았다. 월세방은 15평의 원룸이었는데 지난 날 동안 고시원 생활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5평 남짓한 좁디 좁은 공간에서 들려오는 옆방 소음과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3년이란 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희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중도폭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버텨다. 내 기회는 여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리 잡고 쭉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따로 집들이에 부를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인간관계에 소홀해진 게 그것이다. 어쩔 수 없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야 하는 법이니까. 난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 했다. 조촐한 짐을 모조리 넣고 나름대로 옵션이 있는 집안을 살펴보니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이 맞을까? 짐을 정리하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가볼 겸 집을 나오니 양옆으로 굳게 닫힌 문이 보인다. 이웃들이다. 아직 인사를 하진 못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거추장스러운 인사치레는 모두 생략하며 살아가는 것 같으니 나도 거기에 따르기로 했다. 사실 모르는 사람과 터놓고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다. 그게 옛날에는 가능했는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변한 오늘에는 그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 흉흉해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동네는 나쁘지 않았다. 원룸촌이 있는 동네지만 근처 편의점도 있고 버스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번화가에 나갈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즐길 거리가 있었다. 적당히 동네를 돌고 집에 들어와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침대에 몸을 뉘우고 눈을 감으려는 찰나. 쿵, 익숙한 소음 소리. 고시원에서 가끔 들었던 소리였다. 당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시험에 떨어진 재수생들이 내는 원통의 차의 소리가 생각났다. 그게 밤중에 들려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만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특별히 제재를 하진 않았었다. 하지만 여긴 달랐다. 혹시 다른 고시원이 옆방에 사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에 치우칠 때쯤 눈이 감겼다. 아마도 이런 소음에는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닐까? 회사를 마치고 집안에 한가롭게 누워 TV를 본다. 맥주 한 캔이 가져다주는 위안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어릴 적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다면 왜 맛없는 술을 돈을 줘가면서 사 먹느냐가 그것이다.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방 안에 홀로 앉아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맥주의 특유의 맛을 느끼니 왠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어제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소음이 이어지는 것은 조금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고시원에 비하면이라고 위안 삼으며 잠자리에 드는데 성공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소음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이쯤 되니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일단은 내 권리를 찾는 게 우선이었기에 오후에 건물주에게 연락을 했다. 안녕하세요. 301호에 이사온 청년인데요. 그 얼마 전에 이사온 청년이구만.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실은 난 그동안의 일을 모조리 말하며 불만을 토했다. 사실 큰 불만이랄 것까지야 없지만 하루 중에 유일하게 허락된 잠의 시간을 방해받는다는 것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소리가 난다고? 이상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네 옆집에는 아무도 안 살거든. 아무도 안 사는데 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일단 있어봐요. 옆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데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혹 한밤중에 누군가 거기에 들어와 애먼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할 때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총각 안에 있는가? 문을 열어주니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보였다. 주인은 50대의 남자로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좋은 인상을 가진 아버지 상이었다. 왜 아버지 상인가 생각이 들었냐면
어릴 적 꿈꿔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 선물도 못 줬네 내가. 감사합니다. 박스를 받아드니 적당한 무게감이 기분이 좋았다. 우선 주인을 방에 안내하고 적당한 마실 것을 내놓자 자연스레 얘기가 이어졌다. 밤중에 소음이라 최근 들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일주일도 더 됐을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단 말이야. 분명히 자네 옆집엔 아무도 안 살고 위층엔 노인네들이 살아서 조용할 테고 아래에는 잠만 자고 출퇴근하는 아가씨 말곤 없어서 조용할 건데 주인을 통해 이웃들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매일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빌어먹을 소음에 관해서다. 그럼 이따 밤에 한번 와보세요. 어디서 나는지 같이 추적해보죠. 그럼 내 이따 옴세.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예의 소음이 들리는 시각. 주인이 내 방으로 들어왔고 우린 조용히 소음이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보세요. 지금 들리시죠? 바로 옆쪽. 아마 왼쪽 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분명했다. 무슨 소음이 들린다고 그러나. 허나 주인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서 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벽에 귀를 대는 그의 모습이 답답했다.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 지금 들리잖아요. 쿵쿵하고요. 내 말의 주인은 정말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내 생각엔 자네가 이상한 게 아닐까 싶어.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들린다니까요. 주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 내일 내가 아래 사는 아가씨 데리고 올게. 그 아가씨 귀에도 안 들리면 자네가 이상한 거야. 알았지? 일단은 여기서 물러나야만 했다. 지금도 들려오는 저 소음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젊은 사람이라면 문제의 소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같은 시각 전 아가씨를 데리고 온 주인이 내게 소개했다. 아래층에 사는 아가씨야. 이상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우리는 조용히 소음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자 다시 소음이 들려왔지만 아가씨와 주인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얼굴로 내게 무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쯤 되니 이상해지는 것은 나였다. 정말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자네가 많이 피곤한 모양이야. 이만 가세. 주인은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나가버렸다. 스르르 닫히는 문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순간 소음이 순간 격해지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그 어마어마한 소음에 화들짝 놀라 재빨리 주인을 따라갔다. 저 옆집 좀 열어주세요. 내 말에 주인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눈으로 보는 게 좋겠지. 옆집 문을 열어주는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생각도 못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집 안으로 발을 들이니 거짓말처럼 조용한 내부에 난 다시 허망함을 느껴야만 했다. 대체 그 소리의 원인이 뭘까? 왜 자꾸 이쯤에서 들리는 걸까? 다 됐나? 주인의 체념 섞인 말투에 난 힘없이 수긍해야만 했다. 다음 날 정신과에 찾아갔다. 밤중에 계속 들려오는 이명 같은 소리에 미칠 것 같다고 말이다. 허나 의사는 단순히 스트레스성 이명일 수도 있다며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했다. 푹 쉬려면 잠을 잘 자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말이다. 그래도 안 되겠다고 약을 달라고 하니 의사는 많이 고심하는 듯 시간을 끌었다. 곧 내게 하나의 처방전을 주었는데 잠을 유도하는 약이라고 했다. 수면제는 아니지만 잘 오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약한 약이라고만 했다. 약을 처방받고 잠들기 전 복용했다. 이쯤이면 아마 잠에 잘 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서 천천히 몸을 뉘우고 마음을 편히 먹고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려 노력한다. 그리고 잠에 들려는 찰나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건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소리다. 직감적으로 난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난방을 빼야 할 것 같았다. 가까스로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나를 보며 살갑게 웃어주는 또 다른 주인을 보며 소음에 대해 가장 많이 의논했다. 우리 건물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 없어. 안심해요. 난 그 말에 속듯이 믿어야만 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의 시각이 왔다. 천만다행히도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집과 주인에게 감사하며 편히 잠들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꿈꾸고 있던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우연찮게 뉴스를 보게 되는 날이 있었다. 서울에 있는 원룸 빌라입니다. 이 빌라가 화제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엽기적인 살해 방식 때문입니다. 바로 벽 속에 사체를 숨긴 것인데요. 놀랍게도 사체를 숨긴 사람이 바로 빌라의 건물주라고 합니다. 앵커의 말에 온몸이 빳빳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모자이크를 처리해 건물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없게끔 해놨지만 내 육체는 문제의 그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세입자와의 갈등이 쌓일 대로 쌓여 화를 이기지 못해 살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건물주는 지난밤 벽 속에서 사체를 꺼낸 후 옮기는 과정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다니.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주인이 사람을 죽이고 방치했었다니. 다시 화면이 바뀌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하나의 인형이 나왔다. 경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은 왜 사체를 옮기려고 했냐며 끈덕지게 물었다. 세입자들이 자꾸 소음이 난다고 해서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주인을 보니 마음 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느껴졌다. 그날 내게 들렸었던 문제의 소음은 어쩌면 억울하게 죽은 오논이 내게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니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숲속을 달리는 소녀. 짙은 어둠. 빛이라곤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을 소녀가 달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점점 들어갈수록 더욱 어두워지고 소녀는 초조해졌다. 그러던 중 무언가 떠오른 듯 주위를 살피다 커다란 나이트를 발견했다. 수첩. 소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열고는 읽기 시작했다. 3월 11일. 오늘도 빨간 음료수를 마셨다. 어쩐지 짠맛이다. 3월 17일. 부모님에게도 나눠줬더니 거절했다. 어른이라서 그런가 보다. 3월 31일. 부모님의 병이 점점 낫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야. 7월 17일.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 기분 탓일까? 12월 32일. 몸이 잘 안 움직인다. 몸은 점점 아파진다. 괜찮은 걸까? 12월 33일. 누워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다. 하얀색만 보여. 부모님은 다 나은 듯하다. 다행이야. 13월 21일. 몸이 나은 것 같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부모님도 너무 기뻐서 울고 있는 것 같아. 15월 221일. 심심해. 심심해. 부모님이 말을 안 걸어준다. 그렇지만 이제 빨간 음료수는 안 마셔도 된다. 소녀는 돌연 수첩을 던져버렸다. 소녀는 알아버렸던 것이다. 그래. 소녀는 알아버렸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반역자. 재미있는 일이다. 살인자와 강간범으로 가득 찬 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교도소에서 가하는 최악의 형벌은 바로 당신을 홀로 남겨두는 것이다. 독방 감금. 사람의 뇌는 자극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고독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광기 속으로 급격하게 빠져들어간다. 2086년 세계 정부가 독재 체제를 선포하고부터 사형은 매우 빈번한 형벌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독방 감금이었다. 그 형벌은 오직 반역자들에게만 선고되었다. 나는 독방 감금을 위한 감옥을 제작하고 죄수를 수감시키는 일을 해왔다. 업무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감옥은 죄수의 몸에 딱 맞게 가공된다. 인간 모양을 한 관짝이다. 팔은 측면으로 30도 벌어지고 다리는 45도 간격이 되도록 제작한다. 수감 과정에서 죄수에게는 진정제가 투여된다. 죄수의 눈과 귀, 입은 손상시키지 않지만 모두 영구적으로 밀봉한다. 기도를 통해 자동 호흡 튜브를 삽관한다. 세 줄의 정맥 주사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삽입된다.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세 줄을 사용한다. 카테터는 오물 처리를 위해서 삽입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봉인되어 반역자의 무덤에 공개적으로 매장된다. 이후 80년 동안 생존 가능한 물자가 함께 매장되지만 그 뒤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잔인하지 않은가? 이게 지난 20년간 나의 업무였고 나는 꽤나 무감각해져 있었다. 하루에 한 명의 죄수가 반역자의 무덤으로 들어간다. 매일 저녁 뉴스에 오늘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방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겁에 질려서 미친 듯이 애걸하는 모습을 말이다. 수년 동안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일이 괴롭지 않았다. 지난주
나는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론의 여지는 없다. 나는 정말로 반역자니까. 하지만 내가 맡은 일들을 보라. 살인은 큰일도 아니잖나. 이 정권은 무너져야만 한다. 이 야만적인 독방 감금은 더 이상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걸 위해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나는 진정제로부터 깨어났다. 눈과 입은 봉인되어 있었다. 귀가 먹을 것 같은 정적과 눈부신 어둠만이 공포에 질린 뇌에 도달했다. 투쟁과 도피 사이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 1cm조차 움직일 틈이 없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한다. 나는 그저 계속 내가 여기에 묻은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내가 바꿀 수 있었던 일들을 후회했다. 내가 여기서 일주일 이상 버틸 리 없었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택할 것이다. 내가 저지른 반역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내가 죽인 7,000명의 사람들, 다른 이들을 끝없는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한 일이었다. 그들이 진정제로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심정지를 일으키도록 혈관의 공기방울을 주사했다. 20년 동안 하루 한 번의 살인. 여기 사람 묻힌 자는 나뿐이다. 반역자의 삶을 살면서. 네 번째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 우리 엄마는 공부를 잘했다. 회장 자리를 놓쳐본 적도 없고 내 시험 점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엄마의 고등학교 시절은 우울했다. 엄마의 아버지는 이름난 카사노바인데다가 도박쟁이, 술꾼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어머니, 즉 우리 할머니는 그 곱던 손이 갈라질 만큼 갈라져 버렸다. 내가 아무리 핸드크림을 발라드려도 소용없다고 웃으시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자 혼자 세 자매를 기르는 일이 힘드셨고 결국 집에 온통 빨간 딱지들이 붙게 되었고 심지어 엄마가 공부하는 방바닥에 빚쟁이가 누워있는 일도 있었다. 엄마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정신이 피폐해졌다. 그래서인지 헛것을 자꾸 보게 되었다. 엄마가 학교에서 집으로 와 샤워를 하는데 세탁기 뒤로 검은 머리 2개가 흔들거리다가 쑥 숨는다든지 창문을 열어놓으면 처음 보는 목사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엄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일이 있었다. 엄마는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불을 켜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문틈 새로 회색빛의 끝이 검붉은 발 2개가 보였다.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니었고 손을 씻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런 게 보이니 기분이 급격히 나빠져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방으로 들어가 물티슈로 손을 닦고 있는데 자꾸 어디서 스스슥 하는 소리가 나서 방을 둘러보았는데 침대 밑에 길고 흰 손 2개가 바닥을 스스거리면서 훑고 있었다. 엄마는 겁에 질려서 염주를 손에 쥔 채 책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아침 해가 밝고 한참을 지나서야 소리도 손도 사라졌다고 한다. 혼자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으면 어떤 여자가 화장실 칸 위쪽 틈으로 쳐다보고 있거나 야자실에서 나올 때 운동장 끝에 어렴풋이 굉장히 길쭉한 사람이 보인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한다. 왕 할머니는 조상 중에 무당이 있어서 우리 이쁜이를 괴롭힌다고 엄마를 위로해 주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 엄마는 가끔씩 왕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할머니 댁도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5번째 이야기, 교도소 괴담. 나는 군대를 교도소로 다녀왔다. 지금은 교도소가 모두 자동화되어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군인도 사라졌지만 나 때만 해도 경비교도대라는 이름으로 논산에서 차출되어 가는 군인이 매달 어느 정도씩은 있었다. 하는 일은 쉽게 생각해 의경전경이 경찰 조무사 하듯 경비교도대는 교도관 조무사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흔히 영화 같은 걸 보면 교도소 외벽에 망루처럼 솟아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빙글빙글 돌며 아래쪽을 감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다. 그걸 감시대라고 불렀다. 내가 있던 교도소에는 감시대가 총 4개가 있었다. 감시대 바로 아래쪽은 죄수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이었고 운동장 너머로 사동이 있었는데 감시대에서 멀리 사동 창문을 통해 사동 내부도 어느 정도 보이는 구조였다. 그리고 감시대는 24시간 근무자가 비는 법 없이 2시간씩 풀로 교대를 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근무자가 감시대에서 중대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당직 소대장에게 근무자는 사동 복도에 2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니 확인을 부탁한다고 했다. 감시대에서 사동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정확한 모습은 파악이 어렵고
그저 사람이 걸어 다닌다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밤 9시가 지나면 모든 방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고 누군가가 아프거나 싸워서 끌려 나오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죄수는 절대 방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항상 교도관이 2 이상 동행하게 되어 있었다. 사동 복도 한 줄당 야간 당직 교도관은 1명만 배치된다. 즉, 그 시간에 사람 둘이서 사동 복도를 돌아다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소대장은 감시대 근무자에게 야간 근무 중에 잠이 덜 깨서 헛소리를 한다며 꾸짖었지만 그럼에도 감시대 근무자는 사람이 분명히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소대장이 사동에 전화를 걸어 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문의했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고 본인은 앉아서 서류 작업 중이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 일은 유야무야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었다. 전날과는 다른 근무자가 근무를 들어갔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중대에 전화가 왔다. 같은 내용이었다. 며칠간 이 기이한 일은 계속됐다. 매번 감시대에 다른 사람이 근무자로 올라가도 그 타임만 되면 항상 같은 걸 보게 되자 빡이 친 소대장 중 1명이 감시대를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대장도 사동을 돌아다니는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소대장은 황급히 사동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사동 당직 근무자는 나 이외엔 아무도 없다는 대답을 할 뿐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 소문이 퍼지자 우리는 이 감시대 근무를, 교도관들은 해당 사동 근무를 꺼려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사고가 터졌다. 이 감시대에서 교도대 대원 1명이 떨어진 것이다. 감시대의 턱은 성인 남성의 허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기 때문에 일부러 넘어가지 않는 한 낙상사고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원은 야간 근무 중 감시대에서 떨어졌고 8m에 달하는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탓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중대는 처음엔 자살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그 근무자는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전역도 가까웠고 다른 대원과의 사이도 좋았으며 집안도 그럭저럭 잘 살았고 여자친구와도 문제없이 연애 중이었다. 심지어 2주 후 수교 진급과 함께 휴가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결국 중대는 야간 근무 중 감시대 턱에 기대어 혹은 그 위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일어난 사고사로 추정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일어난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모든 감시대의 턱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높은 철조망이 쳐졌고 이 감시대는 약 1달간 폐쇄되었다. 1달 후 이 감시대를 다시 개방하는 첫날이 되었다. 아무도 이 감시대를 가고 싶지 않아 했다. 안 그래도 기이한 일이 생기던 감시대였는데 사람까지 죽어나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 꺼림칙한 것은 사고를 당한 대원이 그 기이한 장면을 처음 발견한 근무자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군인한테 근무지 선택권 그런 게 어딨나. 까라면 까야지. 무사히 첫날이 지나가나 했는데 새벽 1시쯤 중대에 전화가 걸려왔다. 소대장이 전화를 받자 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동 내 복도에 사람 3명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감시대는 이후 다시 폐쇄되었다. 6번째 이야기, 대학 자취방.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들어갔어. 23살이었을 거야. 그 당시에 부푼 꿈을 안고 대학교에 학자금 대출까지 해가며 입학을 했지. 모든 게 행복하던 시기였어. 새내기에 여자친구도 생겼고 내가 염원하던 과에 들어와서 기분도 너무너무 좋고 지나가던 걔만 봐도 행복했을 때였으니까. 각서라고 본가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반 걸리고 6시 30분에 스쿨버스를 타지 않으면 아침 수업에 늦어. 옛날에 시트콤 논스톱 보면 양동근이 F 받는 거 보고 난 저런 인생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부모님을 설득하고 자취방을 얻었지. 사실 핑계고 나도 존나 낭만짜는 대학생활도 해보고 싶었고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집도 가져보고 싶었고 그랬어. 그걸로 돈이 오지게 깨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폰 3세대가 갓 나올 때였을 거야. 그래서 직접 부동산을 가서 발품을 팔고 돌아다녔어야 됐어. 가진 돈은 없으니 싼 곳을 찾아야겠지. 근데 월세가 25에 보증금이 500인 집이 있는 거야. 역시 풀옵션은 아니고 텅텅 비었었지. 내 생각에는 정말 완벽했어. 내가 바퀴벌레에 진짜 예민하거든. 근데 바퀴벌레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모든 게 완벽했고 성미도 급한 나는 바로 집을 계약했어.
세탁기를 들여오고 매트리스를 사고 컴퓨터를 옮기고 장롱도 설치하고 빨랫대도 설치하고 등등 난리를 피웠지. 모든 게 세팅이 끝나고 할머니, 엄마, 불알 친구가 축하한다며 다 같이 방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 그날 정말 꿈만 같았어. 빨리 다가고 나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벽지 겁나 후진데 그것마저 이쁘고 다 상큼하고 좋았거든. 오손도손 다 같이 얘기를 하며 맥주 한 잔씩 하고 주변의 배달집 책자를 뒤져가며 치킨도 시켜 먹고 짜장면도 시키고 등등. 행복의 행복을 느꼈지. 나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 느낌 아는 사람 많을 거야. 그 풋풋함.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지나고 다들 짐을 싸고 이제 파이팅 해라 혼자서 하며 쿨하게 다들 집으로 돌아갔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셔. 가시기 전에 당부하시더라고. 혼자 잘 때 불 다 끄지 말고 베란다 불만 켜놓고 자고 돈 많이 쓰지 말고 등등. 이런저런 사소한 것들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집터 자체가 음기가 강하다고 하셨었나. 아무튼 말씀해 주셨거든. 이후에 할머니가 사실 자취하는 거 반대했었대. 집을 보시고 첫날이 되고 학교에 가서 동기들한테 자취의 사실을 알리고 다 같이 집들이 하자라는 둥 뭐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삽시간에 얘는 혼자 산다 자취한다는 게 쫙 퍼졌어. 친해졌던 선배들도 오고 싶다고 하고 동기들도 오고 싶다고 하고 집들이를 한번 신명나게 해보자. 술판을 벌이자. 등등. 재밌는 대화를 주고받았지. 그렇게 그날 밤 집들이 생각에 들떠서 여러 장도 보고 고기도 구워 먹어야지라고 행복한 생각을 했어. 아마 집 도착했을 때가 8시 반쯤이었을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불이 꺼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 안막이 쳐진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고 결계라도 쳐져 있는 것처럼 덜컥 무서워지더라고. 낯선 환경이 아니라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야. 집에서 신발장에서 센서 등 불에 의존한 상태로 움직이지를 못했어. 왜냐면 방이 정말 깜깜했거든. 마치 불이 켜져도 방을 못 밝히는 느낌이었어. 얼른 방 불을 켜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이것저것 보관을 하고 다음날 아침 수업 때문에 잠도 일찍 자해서 샤워를 하고 무드등을 켜고 베란다 불을 켜놓고 잠을 청하려고 누웠어. 그때부터 내 주변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 누가 날 쳐다보는 기분이라기보다 그냥 그 어두운 부분이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고 괜히 이불을 코까지 덮어서 무서움을 지우려고 하고 벽에 바짝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 그런 말 알아? 침묵이 제일 시끄럽다는 말. 이게 딱 그 상황이 맞아. 엄청난 압박감이었어. 너무 무섭더라. 이 자취방 이후로 내가 집을 여러 번 옮겼지만 이 집에서만 느껴본 경험이야. 그리고 여차저차 새벽쯤에 공포에 질려서 잠이 들었어. 침대 머리맡에 화장실이 있어. 새벽에 왜인지 모르게 잠에서 깼어. 그리고 그 압박감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화장실을 가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벅저벅이 아닌 찹찹 소리가 나면서 누가 화장실을 가더라고. 정말 이 소리는 날 미치게 만들더라. 아마 긴 시간이 아니었겠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1시간처럼 느껴졌어. 찹찹 이게 계속 반복이야. 지금도 쓰면서 소름이 돋는데 그렇게 또다시 공포에 질려 잠이 들었지. 그 다음날부터 몸이 심각히 아파지면서 일주일간 학교를 못 갔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픈 뒤로 학교에 나가서 동기들이 왜 안 왔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아팠다는 대답만 하고 말았다. 사실 그 당시에는 무섭기만 했지 따로 별 생각은 안 들었거든. 그 당시에 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다. 이제 게임 인생으로 로그인 하는 시기였다.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 난 아직도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다. 샤워를 다 하고 나서 발가락으로 컴퓨터를 켜고 팬티만 입고 듀오백 의자 그 천에 등이 닿아서 땀이란 땀은 다 나는데 게임하는 그 기분. 내가 내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게임을 하던 뭘 하던 아무도 관여받지 않는 그 기분 정말 좋았다. 밤마다 공포에 대한 압박감이 무뎌질 무렵 새벽 즈음이었을 거야. 도저히 잠도 오지 않아서 컴퓨터를 무의식적으로 켜게 되고 롤을 자연스럽게 로그인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헤드셋 같은 개념이 없어서 그냥 스피커 조용히 틀어놓고 팀욕하면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었다. 도면을 보면 컴퓨터에서 현관문이 보인다. 갑자기 신발장의 센서 등이 툭 하고 켜지는 거야. 그 센서 등 켜질 때 툭 소리 나는 게 있거든. 그리고 한참 동안 꺼지질 않아.
게임이고 뭐고 나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신발장만 바라봤다. 숨이 억하고 멈췄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냥 난 센서 등만 보고 있었거든. 그렇게 수분이 지나고 센서 등에 다가가려 할 때 즈음에 꺼지더라. 이미 온몸은 땀 범벅이었고 다시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고 컴퓨터를 끄려는 도중 다시 센서 등이 켜졌다. 정말 타이밍이 너무 예술이었다. 온몸이 굳고 멈춰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다음 센서 등은 빨리 꺼졌고 그냥 다 정리하고 자려고 누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잘 수 있는지. 어차피 거기가 내 집이고 어디 갈 마음도 없었으니까. 발소리는 나지 않더라. 그렇게 잠들었다. 그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였다. 동기들과 집들이를 시작했고 옆집에서 찾아올 정도로 신났었다. 술을 엄청 퍼마시고 중국집에서 팔보채도 시키고 아주 죽어라 마셔라 했었다. 집에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다음날 수업이 있든 없든 그렇게 밤새 술을 마시고 이제 다들 수업을 가야 해서 너도 나도 각자 집으로 가거나 내 집에서 샤워를 하고 간다고 그랬다. 근데 그날 오가 술에 너무 절어서 오늘 학교 못 가겠다고 집에서 좀 자도 되냐고 묻더라. 그래서 그리 하라고 하고 나랑 동기들은 바로 수업을 하러 갔다. 별 생각 없었거든. 어차피 낮이기도 했고 애초에 걔가 무서울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수업 도중에 오한테서 전화가 왔다. 형 집에 왔다가 나간 거야. 아니, 나 수업 중. 형 화장실 가지 않았어? 내가 화장실을 왜 가? 이때 바로 느낌이 확 오더라. 나만 느끼고 나만 듣는 게 아니었구나. 나한테 말하기를. 다들 학교로 가고 난 후에 바로 잠이 들었는데 화장실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고 했다. 그 이후로 너무 무서워 꿈쩍도 못했고 핸드폰도 너무 멀리 있어서 근처에도 가질 못했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오도 일주일간 학교를 못 나왔다. 그 이후로 나는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잠들 수 있었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자취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 집에서 겪었던 공포와 불안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